지난 일주일간의 부동산 뉴스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이슈를 골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는 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도 있고 한 주간의 뜨거운 부동산 이슈도 있었는데 소장님 눈길을 사로잡은 이슈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 주는 뭐니 해도 GTX-D가 가장 큰 이슈였던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예. 뭐 역시나 약간의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김부선이었고요. 뭐 김용선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있고 강남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GTX-D는 오늘 방송에선 다루진 않지만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에서만 방송되는 그 티타임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이슈는 바로 이 개발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서울에 다시금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 해제된 도시재생사업지에도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인 장위 11구역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붕 하나를 두고 서너 가구가 공유하는 주택. 지어진 지 60년 된 돌집입니다. 장위 11구역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올해로 15년이 넘었지만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런 졸문길에 이 소방차가 들어오겠어요? 나중에 이게 사람 죽어나면 그 사후 약방문으로 그때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이런. 지난 2017년 정비구역 해제 조치를 당한 장위 11구역.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전통시장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 슬럼화를 막기 위해선 전면적인 개발이 시급하다는 입장. 11구역은 우리 장위 뉴타운의 관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옆집 벽과 우리 벽 하나를 공유하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렇게 허물고 수리할 수도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과는 결을 달리하는 서울시. 지난 17일에는 그간 절대 불가 방침이던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건은 주민 동의. 하지만 장위 11구역 재개발 찬반 여론은 50대 50으로 팽팽한 상황. 여기에 현재 소규모 개발 방식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장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됐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팽팽히 의견을 맞서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개발을 원하는 쪽 아마 주로 임대인들,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면 개발,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을 원할 것 같고요. 세입자들은 보존,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잖아요. 개발하게 되면 이주비를 조금 받기는 하지만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좀 보존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그거거든요. 가로 스트리트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그대로 두고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 상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이게 어느 한쪽 편만 들어줄 수는 없어요. 이게 임대인 편을 들어줘서 전면 재개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갈래로 지금 갈려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제 표가 걸려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제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은 사실 이게 만약에 제가 지자체장이라면 저도 빠지고 싶을 것 같거든요. 뭘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게 문제인데 한쪽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이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70%의 의견을 따르겠는데 이게 절대적인 이게 무게 중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한쪽에서 또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주거 안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도시 재생이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됐냐라고 이제 우리 과거를 돌아가 보게 되면 도시 재생 사업 출발이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기존의 뉴타운 사업 전면 개발 방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상향 여과라고 하죠. 못 사는 지역에 개발을 하고 나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서 잘 사는 중산층 이상 이제 잘 사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살던 약간 그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주거지를 빼앗기고 외곽으로 밀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해야 되는데 예방하는 방법이 전면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되면서 네. 길, 뭐 기반시설,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인데 문재인 정부의 1호 부동산 공약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었거든요. 뭐 50조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어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재개발처럼 생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예. 뭔가 개발은 되겠지. 이름은 달라도 뭔가 획기적인 개발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앞치마 넣어주고 마을 회관 같은 거 만들어주고 빨래방 만들어주기 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전면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집주인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주거 환경만 개선하면 되고 나는 여기 계속 살고 싶다. 쫓겨나는 것이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 우리끼리 그냥 짧게 소규모로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로주택을 또 추진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지자체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만약에 제가 지자체장이라도 쉽게 답을 잘 못 낼 것 같긴 합니다. 네, 오 시장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서울시 주거 정책이 보존에서 개발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서울시 공약에도 나왔었죠. 뭐 이거는 국토부하고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은 뭐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낙후된 도시재생 지역을 건드려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만 가지고는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30만 호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구역 해제된 곳들이 200곳이 넘거든요. 한 25만 세대 정도가 구역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구역 해제된 곳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구역 해제가 됐을 때 아마 동의율을 30% 정도 받았거든요. 한 100 중에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구역 해제를 시켜줬는데 그 당시로는 2013년, 14년이죠. 14년 정도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래 하지 말자. 뭐 해도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추가 분담금 내고 집값도 안 오르는데 30%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집값이 구역 개발을 했던 곳들은 뭐 3배 이상 올랐고 우리 동네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도 굉장히 찬성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급은 늘려야 되겠는데 이게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구역만으로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구역 해제가 된 지역들 또는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구역들은 개발이 안 되거든요. 재개발 사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국토부도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지지부진하잖아요. 도시재생 누구도 원치 않는다면 공공이 개입을 하든 서울시가 개입을 하든 저는 좀 빨리 이 매듭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위 11구역의 재개발 재추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도 역시 개발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구로구 구로 5동의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법원과 경찰서 앞에서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비단 구로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영상 보고 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물 주변이 시뻘건 라카칠로 도배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거나 비난하는 글로 도배된 겁니다. 평생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작은 집이라도 자식들한테 말을 해주려고 했다가 사기당한 걸 알고 결국은 억울해서 스스로 육교에서 몸을 던졌죠. 참 슬픈 일입니다. 피해 규모는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470억에서 480억 사이. 구의회에선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라고 하고 있었고 동철씨는 법무부에서도 사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성구청장은 오히려 구가 주민설명회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성구청장은 지난 1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신고할 때 더 까다롭게 검토하는 등 더 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게 비단 구로구만의 얘기가 아니라서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네. 이 사기 분양 피해 논란이 심각한데 자 지역 주택조합이 어떤 개념이고 또 사업 절차가 어떻길래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아파트 잘 지으라는 네.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직장주택조합도 있고요. 지역주택조합도 있고요. 리모델링 우리가 알잖아요. 네. 오래된 집들 리모델링하는 사업,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이런 유혹에 빠지느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탕이 너무나 달콤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10억 원 정도면 요즘 집 사기 힘들잖아요. 네. 내 자식들도 그렇고 내 집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가는 굉장히 낮아요. 조합원 분양가 6억 정도 되거든요. 시세가 10억이면 6억 정도니까 이게 9억 정도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요. 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리스크도 있고 이게 뭐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이 6억. 시세는 10억이고 지금 10억 주고 새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6억에 새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그 정도 리스크는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빠져들 수가 없어서 저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피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뭐 피해자가 1000여 명이 넘고 이 액수도 4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주택조합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맹점 어떻게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게 맹점이라고 하면 저는 처벌이 너무 약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라고 이제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는요. 제가 땅을 다 확보한 다음에 네.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 야,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한 절반 정도 토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조합원이 돼서 돈을 내면 나머지 땅을 같이 사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토지 확보를 하지 않고요. 그냥 주민 동의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 있잖아요. 집주인들한테 그냥 동의서 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너가 팔래? 팔 의향이 있느냐 의향서 정도 받고 우리가 토지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절차 자체도 투명하지 않아요. 조합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토지 확보 몇 프로 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뭐 한 30%도 안 했는데 80%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보여달라고 하면 또 잘 안 보여주게 되고요. 또 보여주더라도 좀 가짜 서류들이 보여주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서 이게 투명하게 걸려내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믿고 해야 되는데 믿고 하자니까 불안하고 안 하려니까 이 달콤한 유혹 너무 낮은 조합원 분양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서 이거는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진짜 선생님 여기 해도 돼요? 저기 해도 돼요라고 하는데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는 문제가 있고 저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봐야 아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를 한 다음에 뭐 하라 뭐 이렇게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규제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15%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까? 나머지 85%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게 걸리기도 어렵고요. 소송 걸면 다 빠져나가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거의 안 되거든요. 90% 이상은 합법적, 그래서 제가 아까 합법적인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성실하게 제대로 아파트 잘 짓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서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친한 사람한테는 추천하지 마라라고 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자체들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그동안 너무 넉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법적인 제도만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을 너무 소홀한 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 제도 개선 가지고는 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쉽게 돈 벌 수 있는 왜냐하면 토지 확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렇죠?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받고 저는 그 돈 가지고 내 사업비를 쓰고 월급을 가지고 가고
운영 경비를 충분히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돼도 내가 책임지거나 물려내야 될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처벌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지도 감독도 저는 동시에 다 이렇게 강화해야 되고 또 투자자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게 분양가가 낮은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 있다. 8대2, 7대3 정도 생각하고 관계자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 부동산들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은 대부분 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내 집 마련의 꿈,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재개발 재추진 갈등과 지역 주택 조합 논란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